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종로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번화했습니다. 비단을 파는 포목상, 노쇠 그릇을 파는 유기전, 그리고 온갖 물건들이 오가는 시정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간판을 내건 곳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청운포목이었습니다. 청운포목은 종로에서 가장 큰 비단 상단으로 한양 안팎의 양반 부인들은 물론이고 궁궐에까지 물건을 대는 곳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찌나 큰지 하인만 해도 20명이 넘었고 창고는 3채나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곳, 누가 봐도 성공한 상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차가운 날, 청운포목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 해진 집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가난한 떠돌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앞에 또 사람이 쓰러졌네. 대문을 열던 하인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들어 흉년이 들어서인지 종로 거리에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쓰러지곤 했습니다. 하인은 그저 쫓아내려고 다가갔습니다. 이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일어나서 다른 데로. 그런데 그 순간 하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 혹시? 하인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인날이, 큰일입니다. 청운포목의 주인 강도연이 장부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평소 말이 적고 침착한 그였기에 하인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런 일이야 종종 있지 않느냐? 밥이라도 한 그릇 주고 보내거라.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이.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하지만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형님? 도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주변의 하인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이라고? 주인 나리의 형님이라니? 그렇다면 이 남루한 차림의 사람이 바로 10년 전 저택과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던 장남 강도윤이란 말입니까? 쓰러진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눈에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라비틀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형이다. 형이. 그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화려했던 저택, 가득했던 재산, 그리고 모두가 칭찬하던 형.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몰락으로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도연은 형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형님. 하인들이 도윤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0년 전 모두가 장남이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고 더 좋은 조건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리고 반대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차남 도연은 어떻게 한양 최고의 상단 주인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0년 전
한 아버지의 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강판서의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300석 녹봉을 받던 판서 벼슬을 지낸 강판서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모아둔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넓은 저택, 종로에 큰 점포 하나,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땅 문서 여럿, 금은 보화까지 합치면 보통 양반가의 서너 배는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판서는 이제 늙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지 석 달째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아들 강도윤과 강도현. 장남 강도윤은 28배 나이로 체격도 좋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잘 차렸고 항상 아버지께 효를 다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친척들에게도 인심을 쓰며 누가 봐도 장남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차남 강도현은 25의 나이로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고 그저 뒤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시장 구경을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 조용해. 출세하기는 글렀어. 말도 없고 사람 사귀는 것도 안 좋아하니 걱정이야. 하지만 도연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말없이 사람을 관찰하고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강판서는 두 아들을 병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친척 어른 몇 분과 오랜 하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판서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도연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보이며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장남은 다르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아버님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겠어. 반면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냉정함으로 봤고 어떤 이는 무심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강판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재산을 나누어야겠다. 너희 둘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구나.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도윤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겸손했습니다. 강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장남이니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너에게는 이 저택과 종로의 점포, 그리고 땅 문서 절반, 금은보 절반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수긍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이니 더 많은 책임을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었습니다. 도연아, 너에게는 땅 문서 절반과 금은보 절반,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물건들을 주마. 그것으로 내 앞길을 개척하거라. 강판서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장남인 도윤이 조금 더 많이 받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두 사람 모두 잘 살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판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두 아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희 스스로 말해야 한다. 내가 준 것 외에 너희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순간, 도윤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강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는 척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종로의 점포를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은보가 더 필요하고 땅 문서도 더 필요합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가문을 더 번창시키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듣기 좋았습니다. 가문을 위해, 집안을 위해.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역시 장남이야. 생각이 다르네.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렇게 깊으니 강 판서 댁은 안심이야. 강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에게 금은보와 땅 문서를 더 주마. 그리고 강 판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하녀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라는 이름의 21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부 정리부터 손님 접대까지 그녀는 무엇이든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민 출신이었기에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연을 제외하고는. 도연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비단 열필과 하녀 연하를 원합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뭐? 비단 열필? 그게 다라고?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단 열필이면 얼마나 됩니까? 금은보 한 개짝에도 못 미치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녀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그것만으로는 앞날을 꾸려가기 어렵다. 형이 나중에라도 도와줄 테니 더 받아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으로 동생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도감. 동생이 적게 받으니 자신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강판서는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서 재산 분배가 끝났습니다. 형 도윤은 저택과 점포, 많은 금은보와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동생 도연은 비단 열필과 하녀 연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장남이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재산, 좋은 조건, 효성까지 갖춘 장남. 반면 차남은 알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재산도 적고 하녀 하나를 데려간다니.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앞날이 걱정이네.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연하에게서 그 무엇보다 귀한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재산 분배가 끝나고 두 형제의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판서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후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 강도윤은 저택을 물려받아 그대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종로의 큰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포는 이미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물건도 꾸준히 팔렸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점포 운영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중요한 결정만 내리겠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도윤은 점포를 하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 시모임, 사냥.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체면을 차리며 살았습니다. 강판서 댁 장남은 역시 품위가 있어. 저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게 양반이지.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도윤은 그 칭찬을 들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잘 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포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인들이 제대로 물건을 관리하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 동생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북촌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초가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남산 아래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 하지만 도연은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그는 연아를 마주 앉혔습니다. 연아야. 예, 도련님. 연아는 여전히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이제 동업자다. 동업자라니요? 연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천민 출신 여인을 동업자라 부른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장부를 볼 줄 안다. 그건 그저 곁에서 보던 것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숫자를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지켜봤다. 아버님 생전의 집안 장부를 내가 관리할 때 한 푼도 어긋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물건값이 오르고 내릴 때를 정확히 알았지. 연아는 놀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재능을 그 누구도 몰랐는데 이 조용한 도련님이 알아보다니. 하지만 소녀는 천민 출신입니다. 양반 도련님께서 어찌.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도연은 자신이 가진 비단 10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 비단 10필로 장사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물건을 보는 눈이 있고 너는 장부를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너는 말솜씨도 좋지.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소녀를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다. 나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부터 증명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아래 작은 시장, 그곳에서 그들은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단을 사려면 종로 큰 상단에 가야지. 여기서 뭘 사? 하지만 연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이 비단 좀 보세요. 종로 상단 것보다 품질이 더 좋습니다. 품질이 더 좋다고? 이런 작은 데서? 직접 만져보세요. 그리고 가격은 종로의 절반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비단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품질이 좋았습니다. 도연이 고른 비단은 일반 비단과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비단을 짜는 장인을 찾아가 최상급 비단만을 골라왔던 것입니다. 이 가격에 이런 비단을? 예, 저희는 큰 상단이 아니라 중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아래 작은 비단 가게, 거기 가면 좋은 비단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연아에게 장부를 맡겼습니다. 매일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기록해라.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손님이 자주 오는지 모두 적어두어라. 알겠습니다. 연아는 매일 밤 꼼꼼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푸른색 비단이 잘 팔립니다.
아마 궁궐에서 푸른색 치마가 유행한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푸른색 비단을 더 준비하자. 두 사람은 시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유행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석 달 후 그들의 비단은 동이 났습니다. 비단 10필로 시작한 장사는 이제 30필을 파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장부에는 첫 수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만큼 남았습니다. 도연은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돈으로 더 많은 비단을 사오자. 그리고 그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비단만 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요? 그렇다. 비단뿐 아니라 명주, 모시, 무명,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옷감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연과 연화의 작은 가게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편 형 도윤의 점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술자리와 모임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날이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깎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값을 조금 깎아주거라.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날이 그렇게 하면 수익이. 걱정 마라. 우리에겐 금은보가 있지 않느냐.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아. 도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사란 계속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순간 막히면 썩어버린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두 형제의 운명은 점점 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실함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만과 방심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연화의 가게는 이제 남산 아래에서 가장 큰 포목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도 셋을 들였습니다. 연화야, 이제 내가 혼자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장사도 끝이다. 너는 이제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연하는 이제 장부를 보고 하인들을 관리하고 손님들과 큰 거래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상인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님, 궁궐에 비단을 대는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중간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궁궐과 거래하는 큰 상단의 중간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궁궐 일이라면 큰 기회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비단을 먼저 대고 돈은 석 달 후에 받는 겁니다. 연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석 달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거래를 할 수 없고 돈도 묶이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연하는 안으로 들어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거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눈빛이 어떻던가? 눈빛이요? 글쎄요.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마라. 하지만 궁궐 거래는 큰 기회인데 기회는 또 온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면 그것으로 끝이다. 도연의 말대로 연하는 그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간 상인이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떼어가고는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을, 만약 그 거래를 했다면 그들의 가게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련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도연은 계속해서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손님의 표정, 말투, 행동.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정보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하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손님은 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없다. 옷은 좋지만 신발이 해졌어. 저 손님은 처음 오는 사람이지만 단골이 될 것이다.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 연하는 도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점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업자였고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연하야, 고맙다. 무엇이 고마우신가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소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소녀는 평생 낮은 신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한편 형 도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금은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비용,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 체면 유지 비용. 돈은 생각보다 빨리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무슨 사업인데? 명나라와 무역을 하는 거야. 비단을 명나라에 가져가서 팔면 2배로 남는다더라. 도윤은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주지. 그는 금은보 중 절반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그 친구는 명나라로 가는 도중에 물건을 모두 잃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은보의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점포가 있잖아. 그리고 땅 문서도 있고. 그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포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하인들은 주인이 관심이 없자 점점 태만해졌습니다. 물건 관리는 엉망이 되었고 손님 응대는 불친절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바로 남산 아래의 작은 포목점, 도연과 연하의 가게였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서비스, 그것이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연하의 가게는 이제 종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더 큰 건물을 얻었고 하인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의 상호는 청운포목이었습니다. 푸른 구름처럼 높이 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운포목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도연의 물건 보는 눈과 연하의 장사 수완,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신뢰. 그것이 청운포목을 종로 최고의 포목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운포목을 칭찬했습니다. 저기 가면 물건도 좋고 주인도 정직해. 값도 정직하고 속이는 일이 없어.
도연은 절대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건은 좋다고 말하고 나쁜 물건은 나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정직 결국 더 많은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모든 손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마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푸른 비단을 찾으셨죠?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희 청운포목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청운포목은 단골 손님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형 도윤의 점포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고 물건은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도윤은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는 하인들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장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지만 하인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셔서 뭐, 내 탓이라는 거냐? 도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포는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남은 금은보를 꺼내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저택과 땅 문서뿐이었습니다. 괜찮아. 땅이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어. 하지만 그는 땅을 관리할 줄 몰랐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소작인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결국 소작인들이 떠나면서 땅은 황무지가 되어갔습니다. 도윤은 이제 땅 문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땅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가 받은 돈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반의 체면을 유지하려 했고 그 체면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내가 양반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지.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에게 남은 땅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곧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는 종로 거리를 걷다가 한 큰 포목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운포목. 그 간판을 보는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운포목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목점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물건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안쪽에서 장부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연하였습니다. 10년 전 동생이 데려간 바로 그 여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주인 마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 오늘 거래는 어떻게 되었소?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동생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20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궁궐에서 큰 주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좋소. 역시 당신이 있어 든든하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단 10필과 천민 여인 하나를 데려간 동생이 이제 종로 최고의 포목점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저택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선택한 내가 망하고 사람을 선택한 동생이 성공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땅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마저 팔면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효자인 척, 동생을 걱정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재산에만 집착했다는 것을, 사람을 보는 눈도 없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는 것을, 반면 동생은 조용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일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도윤은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많이 받았던 재산도, 그가 사귀었던 친구들도 이제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청운포목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큰 비단 상단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30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연하는 26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어른 하나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내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다. 혼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혼사 말입니까? 그래, 내가 좋은 집안 규수를 알아봤다. 양반가 딸로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단다. 친척 어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거절한다고? 왜?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 그게 누구냐? 연하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 어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하? 그 여인 말이냐? 연하는 이제 천민이 아닙니다. 저의 동업자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양반이 천민 출신과 혼인을 한다고? 이 나라 법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느냐? 친척 어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분보다 사람을 봅니다. 연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청운포목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친척 어른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 나와 함께 바람 좀 쐬러 갈까? 두 사람은 남산을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는 한양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련님. 나는 너를 동업자로만 생각한 적이 없다.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나는 너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다. 함께 늙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천민 출신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양반이시고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다. 그리고 너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연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도련님의 집안에서도 반대할 것이고 상관없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를 것이다. 도연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 나와 결혼해 주겠는가? 연하는 한참 동안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녀는 도련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반대는 심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반대했고 심지어 청운포목의 하인 중 몇몇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하와 결혼할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의 단호함에 결국 친척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청운포목의 모든 하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인날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님 행복하세요. 연하는 이제 정식으로 청운포목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천민에서 양반 부인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역시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요. 아닙니다, 도련님. 저야말로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반이 천민과 결혼했다더라. 하지만 둘이 참 잘 어울리더라. 그래, 신분이 뭐 중요한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의아함이었지만 점점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연과 연하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형 도윤은 이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은 정말 다른 길을 가는구나.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땅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택도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반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고 이제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겉으로만 착한 척했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거나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청운포목은 이제 한양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큰 비단 상단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연하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양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청운포목 주인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부인도 대단하더라. 천민 출신이라는데 이제는 한양 최고의 여상인이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신분을 넘은 사랑, 성실함으로 이룬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면 형 도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택도 잃었고 땅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떠돌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종로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눈앞, 휘청거리는 발걸음. 물 좀. 그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어느 큰 건물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청운포목 대문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또 사람이 쓰러졌네. 하지만 하인이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 하인은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인날이 큰일입니다. 도연은 장부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도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얼굴, 남루한 옷,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형님? 도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는 도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형이다. 형이. 도연은 형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도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도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분이. 내 형님이요. 도윤은 따뜻한 방에 누웠습니다. 하인들이 물과 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도연은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모두가 칭찬하던 그 형. 효자라 불리던 그 형. 하지만 지금은 가난한 떠돌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땅도 저택도 모두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님? 도윤은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일, 땅을 하나씩 팔아야 했던 일,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일.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했어. 아버지 앞에서는 효자인 척, 동생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재산만 생각했지. 사람은 보지 않았어. 도윤은 울며 말했습니다. 반면 너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응. 형님께서 잘못한 것은 재산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형님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연의 말은 차분했지만 진실했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진심으로 일을 했다면 재산을 선택하든 사람을 선택하든 성공하셨을 겁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진심이 없었어. 모든 게 거칠해였지. 도연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청운 포목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뭐? 내가? 예, 창고 관리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형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그런 나를 받아준다고?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조건입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이번에는 진짜로 성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도윤은 청운포목의 창고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장부를 확인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양반 출신이 하인처럼 일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일이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직접 땀 흘려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일이었구나. 1년 후 도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처음에는 양반이었다는데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어느 날 도윤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고맙다.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스스로 변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지. 나는 이제야 그걸 배웠어.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들은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운포목은 여전히 한양 최고의 상단이었습니다. 도연과 연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청운포목은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능력과 성실함을 봅니다. 그들의 이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천민 출신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만 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청운포목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나중에 독립해서 자신의 상단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도연과 연화의 철학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대하라. 이것이 청운포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편 형 도윤은 이제 청운포목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고지기에서 시작해 이제는 물건 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반의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윤나리는 정말 꼼꼼하시다. 일도 잘하시고 사람도 좋으시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중했습니다. 재산이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도연은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도연과 연하가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동생아, 내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후회되는 게 많다. 형님, 이제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형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아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과거의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한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진작 이렇게 살지 못한 거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칠애를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진작 알았더라면. 도연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는 이제 아셨잖습니까? 그리고 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맙다, 동생아. 정말 고맙다. 두 형제는 한참 동안 한양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동생아, 너는 어떻게 알았니?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차이는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지,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있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비단 10필로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너는 나와 달랐구나.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재산만 봤지.
형님께서도 이제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청운포목 저택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도연과 연화의 결혼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하인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도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연화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련님의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여러분의 성실함 덕분입니다. 연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연하 마님, 그리고 동생.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효자인 척 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조용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재산은 언제든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평생의 보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운포목의 성공은 단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도연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쓰느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10년 전 비단 열필과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조용한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날 밤 청운포목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강판서에 두 아들이 있었다네. 형은 많은 재산을 받았고 아우는 비단 열필과 한 사람을 받았지. 모두가 형이 잘 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성공한 것은 아우였다네. 왜 그랬을까? 형은 재산을 선택했고 아우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형은 겉과 속이 달랐지만 아우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선택한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을 선택한 자는 모든 것을 얻었다. 겉으로 착한 척한 자는 몰락했고 조용히 진심을 다한 자는 승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청운포목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도연과 연화의 자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단은 100년이 넘도록 번창했습니다. 도윤은 천수를 누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진짜 인생을 살았어. 고맙다. 도연은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편히 가십시오. 형님께서는 마지막에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형제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훈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조용한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라. 이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